첫 번째 기조 강연은 대한민국 100년, 김대중 100년이라는 주제로 김대중 평화센터 김성재 상임이사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고 인류와 지구에 몰려오는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정성을 모두어서 오늘 김대중 평화 페스티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감사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또 세 분의 주제 강연 또 특강들이 있는데 그분들과 함께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서 오리엔테이션 성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리가 좀 불편해서 앉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인류와 지구촌은 세 가지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최첨단 과학기술, 군사적 대결 등으로 인한 신냉전의 위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후위기입니다. 이미 자연에 기반한 농업과 수산업은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된 것을 우리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서 어제도 오늘도 폭우, 홍수, 가뭄, 폭염, 한파, 산불로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의 편리를 위해 개발한 AI가 인간을 지배하고 파멸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합적 위기가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 한층 더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오늘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이런 위기를 더욱 가중시킬지 어떨지 하는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김대중 평화센터는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일제 식민지, 분단 해방, 6.25 동족 전쟁, 군사 독재 등으로 자유를 빼앗기고 탄압과 간압으로 점철된 대한민국 100년의 현대사에 마침표를 찍고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인권, 평화의 나라로 되살리고 발전시킨 김대중 대통령에게서 이런 복합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지혜의 길을 찾고자 오늘 김대중과 함께 행진하는 평화 생명의 축제를 개최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하셨고 또 이미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김대중 대통령은 평생 목숨을 건 희생과 헌신의 노력으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고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고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게 사는 평화의 생명의 길을 행동하는 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받은 노벨 평화상은 이런 그의 숭고한 삶의 징표이기도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신냉전 위기와 해결의 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신냉전 위기는 신냉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2차 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 간에 이루어졌던 냉전이 이미 화해의 시대로 들어오면서 냉전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중국과 미국과의 이 대결이 새로운 열전으로 이어지는 그 우려 속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사실 2차 대전 이후에 냉전이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서구 식민 지배를 받았던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서는 계속해서 열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미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동 전쟁, 파키스탄 전쟁도, 러시아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전쟁도 이 모든 열전이 사실은 신냉전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더욱더 위험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냉전 열전의 명분은 애국이고 평화를 명분으로 하지만 그러나 실제 그 이면에는 그 명분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 나라의 지배 엘리트들, 그리고 군산 복합체,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순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희생은 적국의 다른 나라 국민만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국민도 희생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쟁은 지금 끝나지 않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 신냉전이 아니라 새로운 열전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러시아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의 전쟁 속에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견돼서 또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현상을 보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남북 간의 새로운 안보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는 단순히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추구했던 민주주의, 인권, 평화는 서양 제국주의 관점도 아니었고 제국주의의 지배 수단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서구에서 많이 말했지만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들의 지배적 수단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또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 인권, 평화는 단순히 제국주의와 독재에 맞서 저항한 투쟁만도 아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 인권, 평화는 무엇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의 자유와 그들의 인간의 존엄과 그들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고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사회에서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주인으로 살 수 있는 참여, 평등, 통합을 실현하는 포용적인 민주주의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포용적 민주주의의 실천 과정 속에서 바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살려냈습니다. 특히 인권 보장을 통해서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도 기초생활 보장받고 굶주리지 않고 공부하고 싶으면 학교 갈 수 있고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은 문화민주주의 정책으로 인간다운 진선미를 창의적으로 발현하는 문화예술, K컬처, 우리가 말하는 한류 문화를 전 세계에 꽃피우게 했습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포용적 평화를 추구하면서 완승완패하는 적대적 안보가 아니라 서로 윈윈하는 포용적 햇볕 정책으로 분단 반세기 동안 적으로 살았던 남한과 북한이 한민족으로 평화 공존, 평화 교류하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과도 화해하고 동북아시아와 동아시아의 평화, 안보, 경제, 지역 공동체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004년 올해 한국경제연구를 통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로빈슨 미국 시카고 대학 교수는 한국이 민주화를 통해 폭넓은 기회와 동기부여를 제공해서 산업에서만이 아니라 문화와 예술, K-팝, 영화 측면에서도 포용적 제도를 허용한 인간의 창의성과 혁신을 가져와서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경제 모델이 되었고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이런 대한민국의 연구를 통해서 로빈슨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지만 바로 이것의 주체가 되는 대한민국 국민과 김대중 대통령이 또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것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민주주의와 포용적 정책을 이룩한 대통령은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냉전과 열전에 대한 해결의 길을 김대중 대통령의 이런 평화 공존, 포용적 민주주의, 그리고 포용적 햇볕 정책에서 그 실매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함께 생각할 것은 기후위기와 해결의 길입니다. 기후위기는 그 어느 위기보다도 지금 절박한 위기입니다.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1992년 유엔 주재로 브라질 리오에서 환경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를 개최하고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을 아젠다 21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는 지구를 살리고 인류가 살기 위해서는 더 이상 개발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개발을 제로로 하자고 하는데 전부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나라, 남쪽의 지역에 있는 사우스, 글로벌 사우스에 있는 나라들이 현재로 개발을 제로로 하면 우리는 평생 계속해서 가난하게 살고 글로벌 노스에 있는 북측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자로 사니까 그러지 말고 북측에 있는 부자 나라들이 마이너스 디그리하고 남쪽에 있는 나라들의 우리가 플러스 디그리에서 이걸 제로 디그리로 하는 걸로 목적을 삼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북쪽 나라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을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를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이전도 사우스 나라에 대해 제공하기로 했지만은 북쪽의 나라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이용의 비용을 내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1990년대 초에 바로 92년에 이 유엔 환경회의에 미국이 초안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산화탄소 규제 및 기한을 규정한 그 안건에 대해서 미국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전자원 개발에 관한 지적 소유권 보장을 이유로 생물 다양성 보존 조약에도 조인하지 않았습니다. 산림 보존의 원칙에도 개발권만이 전면에 부상될 뿐 보존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1997년 교토에서 두 번째 국제회의가 열려서 소위 교토 의정서라고 하는 것이 채택되었는데 이때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미국이 협약에서 탈퇴해서 이 조약이 실행이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후에 러시아가 이 조약에 참여함으로써 부분적으로는 효력이 발생했지만 온전한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파리의 기후협약 협정이 다시 체결되었고 이때 파리 협정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산업화 이전에 2도 이상 상승하지로 하는 최종적인 합의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인 2016년에 바로 오바마 행정부는 이 파리 협약에 동의를 했지만은 그 다음 대통령이 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협정이 자기네들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를 들어서 취임 첫 해 탈퇴를 했습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다시 파리 협정에 복귀하는 행정명령을 내려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정치 매체 폴리티코에 의하면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이번에 대선에서 승리하면 국제협약인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다시 탈퇴할 것이라고 합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파리 협정이 미국의 돈을 뜯어가는 바가지, 립오프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정책에 반대하는 미국 석유업계에서는 이미 파리 협정 탈퇴만이 아니라 유엔 기후 변화 협약에도 탈퇴한다는 초안을 준비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 위기가 실제로 지구 곳곳에서 막대한 희생과 피해를 일으키게 되자 이에 대한 시급성을 절박하게 생각한 전 세계의 과학자, 예술가, 기후 활동가들이 글로벌 프로젝트로서 국제 기후 행동 단체를 결성하고 이 단체가 기후위기 시계를 고안했습니다. The Climate Clock이라고 하는 것을 고안했습니다. 이들은 매년 기후위기 시계가 해가 바뀌는 날을
기후 비상의 날로 정했습니다. 기후 위기 시기에는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평균 1.5도 이상 상승하까지 남는 기간을 헤아립니다.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상승하면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지구를 덮게 됩니다. 전 세계 지상학자와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기후 위기의 마지노선입니다. 이를 넘어서면 더 이상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가 통하지 않은 지정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기후 위기를 시계를 고안한 국제기후 행동단체는 올해 2024년 7월 22일을 기해서 기후 비상의 날을 정했습니다. 이 시계는 22일 0시를 기해서 5년 0시에서 작년까지 5년 남았다고 했는데 기후 위기가 이제는 4년 364일로 접어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5년 남게 남았던 인류의 남은 시간이 이제 4년 남은 것으로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 기온의 상승이 산업화 이전 시대의 수준에 비해서 1.5도씨나 높아져서 전 세계가 위험의 경계선에 도달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이 직접 해수면이 수미터씩 상승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구온난화 시대는 지나가고 지구가 펄펄 끓는 시대가 되었다고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 지구는 위험한 바다 한가운데 있다며 인류는 얇은 얼음 위에 서 있다. 과학자들은 우리에게 현재 바다 수면의 상승 속도는 지난 3,000년 동안의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특히 1990년대 이후로는 2배 이상 빨리 상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구 기온 상승으로 비가가 녹으면 해수면 상승, 지구 온난화, 물 공급 문제, 해양 순환 변화, 지리적 변화, 자연재해 및 재난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 변화와 생물 다양성 감소, 고대 바이러스 및 미생물 활성화로 인한 새로운 질병 발생 등으로 인류가 정상적으로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멸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일찍부터 인간 중심의 자연 정복과 소유의 세계관을 넘어 자연 생명체의 생존권도 보장해야 된다는 코스모 민주주의를 주창했습니다. 자연은 인간을 위한 소유물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은 생명의 유기적인 존재라는 생태학적 세계관으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의 코스모 민주주의, 자연과 인간은 생명의 유기체적 존재라는 생태학적 세계관에서 기후위기의 해결책의 지혜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AI 위기와 해결에 기여한 것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AI는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개발되었는데 되려 AI 기술 개발 경쟁에 의해 AI가 인류를 파괴시킬 것이라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전문가인 로만 암폴스키 루이빌 대학교 교수가 100년 안에 AI가 인류를 파괴할 확률은 99.9%라고 전망한 것이 미국의 IT 매체에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전망이 과도하게 비판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얀폴스키는 AI에 대한 완전한 통제는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전성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인공 일반지능이 등장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인간보다 더 똑똑한 시스템이 무엇을 할 것인지 예측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AI는 우리가 아직 존재하지도 모르는 것을 찾아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인류의 운명이 세 가지 중 하나일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AI가 모두를 죽이거나 AI로 인해 모두가 고통을 받아 차라리 죽기를 바라거나 모든 인간이 목적을 완전히 상실하는 상황 등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얀폴스키가 지적한 목적 상실은 AI가 인간의 창의성을 대신하고
일자리를 빼앗아 더 이상 인간의 존재 가치가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다수 전문가가 지적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AI의 급속한 발전을 우려하는 것은 얀펄스키 교수만이 아닙니다. 오픈 AI와 구글의 전현직 직원도 AI의 급격한 성장에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AI 기술에 의해 야기되는 심각한 위험을 알고 있다며 기존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부터 조작과 잘못된 정보, 잠재적으로 인류의 멸종을 초래하는 자율적 AI 시스템의 통제 상실까지 다양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은 2024년 올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AI 인공지능 유형들의 급속한 발전이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불평등과 불이익의 사례들을 늘리지 않고 전쟁과 갈등을 종식시키며 우리 인류 가족을 괴롭히는 다양한 형태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이 온전한 인간 발전을 증진시키는 데 사용된다면 농업, 교육, 문화에 중요한 혁신을 가져오고 모든 나라와 민족의 삶의 수준을 높이고 인간이 형제와 사회적 우애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황은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AI의 과제들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이 필요하고 이것은 몇몇 사람들의 과제가 책임이 아니라 인류 가족 전체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프란체스코 교황은 AI가 무기 시스템에 도입되는 문제를 우려하고 국제 공동체가 나서 다양한 유형의 인공지능의 발전과 사용을 규제하는 구조력 있는 국제조약을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교황은 인공지능의 규제에 관한 논의에서 가난한 이들, 이주민들, 그리고 국제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흔히 무시되는 이들을 포함해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고려해야 된다. AI 신기술이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폭력과 차별의 논리를 뿌리내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교황은 마지막으로 새해를 시작하며 인공지능 유형들의 급속한 발전이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불평등과 불의의 사례들을 늘리지 않고 전쟁과 갈등을 종식시키며 우리 인류 가족을 괴롭히는 다양한 형태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IT 정보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21세기는 지식 정보화 시대로서 부가 급속히 성장하는 시대입니다. 동시에 정보화 시대는 부의 편차가 심화되어 빈부격차가 급격히 확대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빈부격차가 더 커져갑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인권과 평화를 위협하는 또 하나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IT 정보화에서 오는 새로운 현상인 소외계층과 개발도상국이 정보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인권과 평화를 저해하는 장애 요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IT 정보화와 첨단 과학기술 개발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기술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IT 정보화에 대한 이런 인식은 AI에 대한 교황의 문제인식 및 해결 방안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맺는 말을 몇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현재 인류가 직면한 복합적 위기는 막연한 위기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인류와 지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자명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더욱 이런 위기를 증가시키고 증폭시키는 사람들이 있고 나라들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해결은 결코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의 사람과 자연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신념, 그의 해안과 새로운 문명의 세계관, 그리고 희생적 헌신과 열정, 그리고 그분의 세계 평화와 자연과 상생하는 AI와 협력하는 그의 지혜와 그 길에 영감해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복합적 위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해관계의 충돌에서 더욱 증폭되는 한 면이 있지만, 그러나 이 문제를 인식하는 우리부터,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고 이것을 세계적으로 인식을 공유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걷는 평화 생명의 길, 평화 페스티벌에 참여한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에게서 영감과 지혜를 얻어 인류와 지구를 위한 희망과 생명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